내일 새벽 순방 마지막 국가인 캐나다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AI 기술과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할 예정인데 앞선 외교 실책 논란으로 대통령실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쌍방울그룹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북단체 회장이 북한 외화벌이 총책과 접촉해 국정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97%가 항체를 보유했다고 판단했는데 집단 면역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에 유럽 등 세계 각국이 릴레이 인상에 나섰습니다. 코스피는 2달 만에 2,3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가격에 거품이 꼈다고 한경연이 분석했습니다. 서울은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세종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바다 위의 군사기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북한의 핵사용 법제화에 대한 경고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예비군 징집을 본격화하면서 가족 간 기약 없는 생이별이 이어졌습니다. 예, 이다솜 기자가 전한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카메룬과의 두 번째 평가전도 저희가 단독으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순방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캐나다로 이동했습니다. 중요한 순방이 이런저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썩 밝지 않다고 하는데 내일 새벽 트레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소식 전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 반도체와 전기차 등 북미 기업 7곳으로부터 투자 유치 약속을 받았습니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투자 규모는 11억 5천만 달러로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투자 유치한 규모론 2002년 이후 최고액입니다. 또 수학계 노벨상인 필즈상 수상자 허준희 교수를 만나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AI 기술 협력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캐나다 순방을 통해서 반도체를 넘어서서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AI 세계 3대 강국의 도약을 첫 일정으로 AI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자 제프리 힌튼 교수를 만나 디지털 혁신을 통한 인류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을 활용하여 자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인류에게 더욱 확산시키고 하지만 이딴 외교 실책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대통령실은 순방 성과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타와로 이동해 트루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토론토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어제 현지 행사장을 나오면서 대통령이 쓴 비속어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를 두고 어제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는데 대통령실이 뒤늦게 국내 언론의 보도에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말이 아니라 국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과 편하게 하는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오늘 다시 그 녹음을 들어봤는데 사실 한두 번 듣고 판단이 쉽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 논란은 진실보다는 해석의 차이에 따른 정치적 공방으로 남게 됐습니다.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까지 오현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15시간이 돼서야 해명을 내놨습니다.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거대 야당이 있는 우리 국회 상황을 염두에 둔 말이라는 설명입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는데 야당이 거부하면 대통령 면이 안 선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야당은 외교 참사를 국회에 떠넘겼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령 X들입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국민의 창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국회를 겨냥했다고 해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용어가 우리 국회를 우리 야당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다고 하더라도 많이 유감스러운 일이죠.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혼잣말로 한 걱정을 두고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했고 외교 강행군을 벌이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스토킹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을 거론하며 언어의 품격을 논할 수 없는 사람, 욕설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당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혼밥 논란을 재소환해 반박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두 끼 외에는 전부 혼자서 식사를 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굴욕이고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경기도가 4년 전 쌍방울 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대북 교류 단체와 함께 북한 인사 초청 행사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회장인 안 모 씨가 북한에서 고위급 외화벌이 공작원인 리호남을 만난 정황이 포착돼 국정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안 씨는 순수 교류 행사 참석자 방북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지만 리호남이 북한 외화벌이를 주도해온 핵심 인물이라는 점을 수사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는 북한 리종혁 아태평화위원장을 초청해 대북 교류에 물꼬를 텄습니다. 행사를 성사시킨 건 대북 교류단체 아태협 회장 안 모 씨. 과거를 묻어두고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안 씨는 행사 개최 석 달 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시 안 씨가 북한 고위 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정황을 포착하고 안 씨를 상대로 접촉 경위와 대화 내용, 자금 거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리호남 만나냐고 이렇게 묻던가요? 국정원 간부들도 찾아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영화 속 대남 공작원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리호남은 대북 사업을 알선하고 외화벌이를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안 씨는 리호남과의 만남을 부인하고 북한 측이 순수 교류 차원에서 행사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저한테 사실 애국자다, 선생의 뜻에 동감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부 참석하겠다. 하지만 안 씨는 승인 없이 북한 인사를 만나 통일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아태협의 안모 회장은 당시 방북을 통해서 북한 옥류관 냉면과 대동강 맥주의 사업권도 따냈습니다. 경기도가 일산에 만들려던 옥류관 1호점도 안 씨가 따온 이 사업권으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기도가 무슨 연유로 순수 대북 지원이나 교류가 아닌 사업까지 함께하려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오찬 메뉴로 화제가 된 옥류관 평양냉면. 아태협 회장 안 모 씨는 그해 8월 방북해 옥류관 냉면과 대동강 맥주 국내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안 회장 방북 2달 뒤 경기도는 북한 당국과 국내 옥류관 분점 유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취재진이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도와 아태협이 사실상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왜 북한 당국과 공식 경로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대북단체를 통해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사업 대가 지불 가능성까지 불거졌지만 안 씨는 그동안 자신의 대북 사업을 보고 북한 당국이 사업권을 준 것일 뿐 북으로 건너간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민족 애국자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은 뭘 벌어야 되니까 우리 옥류관을 갖고 가서 하시라. 검찰은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킨텍스 대표와 측근 A씨, 쌍방울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쌍방울 법인카드를 포함해 4억 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문재인 정부 당시 이스타항공 관련 의혹은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채용 비리 의혹도 그 가운데 하나였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태국 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이 특수관계라는 의혹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최근 검찰이 태국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한 핵심 자료를 입수해서 이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훈 기자의 보도로 이스타항공 관련 단독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태국의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이 이스타젯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에는 타이 이스타젯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자회사로 의심받는 태국 항공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습니다. 항공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던 서 씨를 전무로 채용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특히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시기와 서 씨의 취업 시점이 겹치면서 대가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21년 1월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은 해외에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하고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타이 이스타젯 박모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작년에 타이 이스타젯의 박모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한 차례 했습니다. 당시 이 회사의 내부 문건을 확보했는데 여기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나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취업을 하게 됐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그냥 덮었습니다. 이어서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타이스타젯 박모 대표는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들어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자금 조달 내역과 함께 인사 관련 문건을 전주지검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영문 이름 제임스가 적힌 인사문서도 여럿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수사팀은 박 씨를 상대로 제임스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맞는지까지 확인했지만 채용경이나 특혜 채용 의혹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취업 특혜 의혹 정식 고발장을 접수받기 전이었고 검수완박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자체 인지해 수사하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TV조선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2021년 1월 서모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고 넉 달 뒤인 2021년 5월 이스타 비리 의혹 TF 의원들이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는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특수관계가 작용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스타항공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상직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검찰 관계자는 지난 수사팀 수사가 미흡했다며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끝난 축구 대표팀 평가전에서도 관람석의 관중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응원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있을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부터는 달라집니다. 국민 97%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한 걸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6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4월 프로축구 전북과 인천의 경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하루 전이지만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끼고 응원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경기장에서도 실외일 경우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17개월 만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합니다. 최근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7% 이상이 코로나 항체를 보유한 걸로 확인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다만 항체는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새로운 변이의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추가 접종은 필요합니다. 충분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4개월이 지나게 되면 추가 접종을 특별히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 100명 가운데 97명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혜영 기자, 97%면 사실상 거의 모든 우리 국민이 면역력을 이제는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항체 양성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항체가 있나 없나 검사했을 때 잇따로 나온 비율인 거지 이 코로나19 감염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항체가 얼마나 많은지 또 그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어력이 강한 항체는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단 면역 합니다만 그렇다면 집단 면역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겁니까? 충분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항체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죠.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해서 항체를 얻었더라도 4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변이가 나올 때마다 이 항체의 방어력은 떨어집니다. 그래도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닐까요?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사한 건 처음입니다. 개인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국민 대다수가 항체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예. 보건당국은 다시 유행이 오더라도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7% 항체가 있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분석을 해야지 코로나19의 유행을 이걸로 막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실내 마스크는 언제쯤 해제가 될까요? 독감 같은 다른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상황은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겨울은 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했는데요. 이 규제와 상관없이 실내에선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응답이 75%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에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어 발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유아를 포함한 저연령층은 우선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다녀온 분들 말 들어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실내 마스크도 거의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단적으로 보여지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국 여왕의 장례식장인데요. 왕실과 각국 정상들이 참석을 했는데 모두 노마스크였죠. 예. 또 유엔총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내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는 유엔의 지침에도 이 마스크를 쓴 정상과 참석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정부도 마스크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다른 나라 추세를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코로나의 긴 터널을 이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군요. 예, 홍영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국발 긴축 쇼크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국 통화당국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금리 인상에 나서는 건데 오늘 하루에만 13개 나라가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 여파 속에 우리 코스피 지수 2,300선이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 이후에 1,41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고물가를 잡기 위해 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끌어올린 영국.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Could go up to 4, maybe even 5% by the middle of next year, in tandem with other big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어제 미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충격파 속에 유럽과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 13개 국가가 금리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무역 적자가 커지는 타격에서 벗어나려면 미국과 금리 격차를 없애 자국의 통화 가치를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진 국내 금융시장은 이틀째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의 지속적 추락 속에 원달러 환율은 장 마감 이후 1,414원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 정기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이보다 서둘러 임시 금통이라도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비상금통위를 개최를 해서 일단은 0.5를 먼저 올린다.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켜야 돼요. 한미 금리 격차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 상승과 외화 유출이 가속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거품이 심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던 건데 이를 수치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이 현재 형성된 시세의 38% 이상, 경기는 58%, 세종이 6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어느 정도 거품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전국 평균이 35%에 이르는 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주택가격이 매년 오른 것도 한몫했다는 지적인데 현 정부가 어떤 공급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지난달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6억 5천만 원이 내린 금액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집값 하락세로 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가파르게 상승했던 아파트 가격이 거래 절벽을 만들어 급매물만 소진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최근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요새는 거래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 주택가격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23% 올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평균 4.6% 이상 상승하며 주택가격에 과도한 거품이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의 경우 시세의 38% 이상, 경기 58%, 특히 세종시는 60% 이상 과대평가된 집값 버블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가 풍선 효과를 불러와 극단적 버블 현상을 일으켰다고 꼬집었습니다. 거품으로 인해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급이 많아야 되는데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 가속화 인상이 지속되고 전세 가격도 좀 불안할 여지는 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명확한 공급 시그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IT 기술자가 지인의 가상화폐 계정을 해킹해서 140억 원을 빼돌렸다가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를 수백 개의 계좌로 쪼개서 전송한 뒤에 해외로 나가서 인출했는데 결국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비행기에 올라 한 남성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적색수에서 되었고요. 부당법과 사기 혐의로. 지인 소유의 140억 원대 가상화폐를 빼돌린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아온 46살 A씨가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씨는 IT 기술자로 일하다 3년 전 지인의 가상화폐 거래소 로그인 정보를 해킹하게 됐고 이후 투자 상황을 속속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공범 5명과 함께 가상화폐를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해당 계좌에서 146억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몇 사람이 작정하고 저의 지갑을 털어간 거예요. 빼돌린 가상화폐는 다른 가상지갑 수백 개에 나눠 전송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조금씩 현금화하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설치한 가상자산을 세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경찰은 5개월간 추적을 통해 A씨 현지 은신처를 파악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송환에 성공한 A씨 외에도 공범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남은 공범 1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서 태풍 흰남노 피해는 또 한참 전의 일로 느껴지는데요. 피해가 인지 3주째지만 포항 피해 주민 일상 복귀는 좀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집도 살림살이도 모두 물에 잠겨서 복구에 들어가는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에 그쳐서 이재민 한숨이 깊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태풍으로 물에 잠겼던 포항의 한 상가입니다. 가게 안은 텅 비었고 흙탕물을 뒤집어 쓴 물건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 개라도 안 버리려고 다 주워 모아놨긴 놨는데 일단 물을 먹어서 이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물에 잠긴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리할 비용도 걱정입니다. 지금 출장비라도 30만 원, 40만 원 이래요. 고치게 되면은 비용이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가죠.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재난지원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와 가게 집기가 모두 물에 잠겼어도 재난지원금은 200만 원 뿐입니다. 1995년 만들어진 관련법에 따른 건데 기존 100만 원에서 2020년 200만 원으로 올랐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도배 장판하는 것만 해도 200 넘는다 하던데 200만 원 줘가지고 어디 붙이노? 태풍 피해 복구성금도 120억 원 넘게 모였지만 실제로 지원받기까지는 한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기부 물품도 대부분 라면이나 생수 등이라며 이재민들은 당장 잠자리마저 불편한 만큼 도배나 장판 교체 등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음료를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에 담아서 테이크아웃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는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시작됩니다. 당초 올 6월 전국 시행을 계획했다가 6개월을 미룬 건데 우선 제주와 세종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여서 의미를 더합니다만 이게 카페 점주와 소비자 그리고 환경단체가 서로 다른 이유로 불만이어서 전국 시행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한 대형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컵 없는 매장. 가지고 가시면 컵 보증금 1,000원씩 더 발생되세요.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컵 보증금 1,000원을 내고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을 내서라도 이제 조금 줄여가는 정책이 도입이 된 게 전 좋다고. 환경부가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작하기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상인데 컵 보증금은 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건데 카페 업주들은 반발합니다. 응대를 일일이 하면서 이제 잔돈을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소비자들은 당장 커피값이 300원 올라가는 셈이라고 불만입니다. 매장에 와야지 이게 반납이 되고 또 환급이 되잖아요. 반면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전국 시행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걸 정책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코로나로 닫혀있던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이 다음 달 11일부터 열리게 되죠. 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건데요. 우리 항공업계는 일본행 증편에 나서는 등 분주해졌습니다. 고환율과 고유가 충격에 시달리는 항공사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백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입한 외국인 하루 입국자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과 개별 자유여행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入国者数についての上限撤廃、個人旅行の解禁、ビザなし渡航の解禁を行います。 지난 2020년 4월 사실상의 국경 폐쇄 조치가 내려진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싼 엔화를 기회로 역이용해 관광 수입을 늘리고 무역 적자도 줄이면서 경기 침체에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29일 대만 무비자 여행 허용에 이어 다음 달 일본 하늘길마저 활짝 열리자 항공업계는 가뭄에 단비라는 반응입니다. 최근 고유가에 이어 고환율이라는 직격탄을 맞아 경영 부담이 가중됐었기 때문입니다.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어 항공 수요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최근 2020년 3월 이후 중단한 부산 나리타 노선을 재개했고 진에어와 제주항공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노선을 증편하는 등 지난 2019년 일본 여객 수요 점유율 55% 이상을 차지했던 저가 항공사들도 재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신한울 1호기의 상업 가동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기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전망됐는데 일부 원안위원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서 가동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2020년 완공된 신한울 1호기. 11월 상업 가동을 앞두고 원안위 일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수소 제거 장치의 안전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 위원은 제거 장치가 수소 농도 4% 실험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자 8% 농도 실험을 요구했고 순식간에 수소가 제거되자 장치를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치의 성능상 불가능한 측정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히 빨리 제거된다는 건 확인이 됐으니 필요 이상으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은 아침에 깨면 원전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가슴 떨리는 기분으로 TV를 켠다는 등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위원은 지난해 신한울 1호기가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 등에 취약하다, 항공기 테러에 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운영 허가를 미루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원전에 떨어질 확률은 1000만 년에 한 번꼴이라고 이런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자칫 원전 가동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 가동이 인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저는 돌아갈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또다시 공전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 전략자산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5년 만에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 들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미 항공모와의 해상연합훈련도 중단됐었는데요. 북한의 핵사용 법제화 등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다음 주 한미연합 해상훈련도 재개된다고 합니다. 고민성 기자가 레이건함에 직접 올라 취재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항을 출발해 열흘간 항해한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이 2시간에 걸쳐 큰 원을 그리며 부두에 정박합니다. 미 군사기술의 결합체인 항모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유도 미사일 순양함,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 이후 5년 만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레이건함은 제 뒤로 보이시는 F-18 슈퍼호넷을 비롯 약 80여 대의 함재기가 탑재됩니다. 갑판 넓이는 축구장 3배 크기로 승조원은 약 5천여 명이 탑승합니다. 항모 강습단은 다음 주 동해에서 우리 해군과 해상연합훈련을 벌입니다. Essential to our interoperability with ROK Navy and with the Combined Forces Command. 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와 7차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한미연합 항모 해상훈련 재개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해군은 이번 항모 전개가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미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고 합의한 확장 억제 방안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방통위와 당시 심사위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미 감사를 통해서 확보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상자를 들고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을 나섭니다. 어떤 자료들 확보하셨습니까? 심사위원 사무실도 압수수색하셨나요? 검찰이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은 이달 초 감사원이 2020년 4월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정황이 있다고 본 감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한 뒤 이뤄졌습니다. 압수품에는 심사 관련 서류와 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폰을 가져갔어요. 폰을 가져가서 지금 폰을 다시 만드느라고 지금.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0.85점 미달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평가 점수를 제출한 뒤 점수를 낮게 수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심사위원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고 방통위는 위원회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식약처 고위층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3월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문재인 정부 당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검사실에서 충분히 답변 잘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민주당과 청와대, 정부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인허가와 인사를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정황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식약처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이 씨가 역할을 한 정황을 확보하고 로비 자금이 식약처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사업가 박 씨에게 7억 원을 빌렸을 뿐이라며 현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러시아에서 동원령에 따른 징집이 본격화하면서 예비군들이 가족과 눈물의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징집 대상이 100만 명이 될 거란 주장도 나오는데 국민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 해외로 탈출하는 러시아인을 수용할지를 놓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버스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징집 통지서를 받은 러시아 예비군들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기약 없는 생이별을 앞두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합니다. Прямо сегодня придет всех, потому что мне ничего утром не сказали, мне вот дали повестку, вот 3 часа. SNS엔 징집을 피하기 위해 냉장고에 숨는 영상까지 돌고 있고 러시아 국경은 탈출 차량들로 빼곡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들의 망명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명 징집설이 퍼진 뒤 내부 동요가 더욱 커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어로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Боритесь, убегайте или сдавайтесь в украинский плен. Это варианты для вас, чтобы выжит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편입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다는 관측입니다. Понятно, что весь референдум это, даже не крымский референдум, который был заведомо неправовым, а это просто скверная пародия. 서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추가적인 대러 경제 제재를 잇따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1987년) 태풍 셀마가 다가올 때 기상청은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덮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책임 추궁이 두려웠던 기상청은 셀마가 상륙하지 않았다고 우기다가 진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혼쭐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잦다 보니 기상당국은 흔히 더 나쁘게 비관적으로 예보하곤 합니다. 미국 국립기상대도 한 해 토네이도 정보 2,000건 중에 80%가 허탕이라고 합니다. 폭우가 안 온다고 했다가 퍼붓는 것보다 엄청 쏟아진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것이 욕을 덜 먹기 때문이죠. 이런 경향을 가리켜 예보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이 일본과 정상회담이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일본은 즉각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까지 나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죠. 결국 한일 두 정상이 만나긴 했습니다만 보기에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한 행사장에 찾아가 공식 의제도 국기도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약식 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일본은 간담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선체로 48초 대화하는 데 그쳐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 현안인 전기차 문제를 우리는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백악관 발표에는 빠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던 대통령실의 발표가 얼마나 섣부른 것이었는지 여지없이 드러난 겁니다. 자랑이라도 하듯 낙관하고 떠들어대지 않았다면 그나마 국민들의 실망과 자괴가 덜했을 겁니다. 그래도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동은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의 실마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저런 의미와 성과들마저 한꺼번에 덮어버린 것이 대통령의 비속어 실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해석돼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야당을 겨냥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합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올린 메시지도 그런 추론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 야당을 모욕한 데 대한 유감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눈과 귀가 24시간 집중되는 표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되면서 이미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이번 일로 말과 처신의 무거움을 절실히 새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 잘못 전달된 게 있다면 서둘러 바로잡고 야당에 대한 사과도 더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9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나들이 가기 좋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대전과 서울이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4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쪽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이 더 깊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